안녕하세요. 모의고사 2회차 6강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51번부터 60번 CS 전략론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 살펴보시면 고객만족 지수의 측정의 필요성에 관련된 문제죠.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예요. 거리가 먼 것. 그래서 먼저 고객만족 지수의 측정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17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기업에서 측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목적이 되겠죠, 그죠? 일단 첫 번째는 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만약에 100점 만점에서 90점인지 100점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이 점수가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충성도가 높다,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면 우리가 제품의 가격을 제고해 볼 수 있죠. 가격. 제품 가격을 우리가 인상을 할 경우에 인상의 허용률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더 얼만큼 10% 높일 건지 5% 높일 건지. 근데 우리가 고객 만족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상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상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허용률을 결정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고요. 시계열 변동 원인을 관리함으로써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객 유지율을 유지 또는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품질을 측정해서 또는 이제 품질과 고객 만족도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족도를 측정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되겠죠. 뭔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품질 또는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측정의 필요성으로는 첫 번째는 자사 경쟁 관련 품질 성과를 연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사 및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죠? 자사도 물론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사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영역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충족된 영역을 평가하는 거 아니죠. 충족되었다면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영역을 평가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인상 허용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 중요하죠. 그 다음 경쟁사의 CS 강약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시장 진입 장벽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쓰는 거고요. 효율성 평가 및 불만 해소의 역량 분석, 고객 유지율 형태로 예측된 투자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1번 가장 거리가 먼 게 지금 5번이죠. 다른 부분은 다 체킹을 했고 고객의 기대가 충족된 영역이었던가요? 안 된 영역인가요? 충족이 되지 않은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잘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52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그래서 우리 문제를 푸는 김에 고객 만족도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체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할 때 고객의 니즈, 요구를 정의할 때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집단 표적 면접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모의고사 1차에서는 어떤 방법을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서베이 법을 배웠죠. 그래서 요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표적 집단 면접법은 비교 설명은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정성기법에 사용을 많이 해요. 정성기법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기도 보면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FGI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자가 있어요. 1명 또는 2명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6명에서 12명이 참가해요.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조금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을 정할 때는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압력솥에 대해서 압력솥을 출시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적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 세 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세 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압력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0대도 쓰기는 하겠지만 20대 중후반부터는 많이 쓰겠죠. 그래도 30대보다는 덜 쓰겠죠. 그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또는 60대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각 계층별로 가장 많이 쓰는 계층과 그 다음에 우리 20대, 60대 포함해서 세분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죠. 여기에서 골고루 우리가 표본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표적 집단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인구 통계적 심리 분석적 기타 고려사항에 근거해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해 장시간 동안 논의하도록 보통 6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표적 집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FGI 실시는 뭐 1회 실시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적 집단 면접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조사 사전 단계에 하는 경우죠. 그죠? 우리 정성 정량 기억나시죠? 일반적으로 정성 기법은 어떨 때죠? 대량 조사하기 전 사전 단계로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조사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계량적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할 때도 써요.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내면적 욕구, 태도, 감정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소비자의 언어를 찾는 거죠. 신제품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의 다른 용도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우리가 표적 집단 면접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장점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어요. 브레인스토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내면적 이유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체의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있죠. 표본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자료가 대표값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있죠. 그죠? 우리가 6명에서 12명의 자료 값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해설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높게 발생한다. 이거는 인원 대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베이범은 우리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 기억하시면 되고요. 핵심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기술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 그죠? 장점으로는 객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 표본과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가 어때요? 다양한 측면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은 점. 한계점은 뭐라 그랬죠? 탐사 방식에 의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응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응답률이 낮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관찰법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관찰법은 요즘 텔레비전에 관찰법을 이용한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거.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거 보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냥 쭉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자료와 관련된 사람과 상황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조사 대상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기록함으로써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심리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금쪽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보면 관찰을 하잖아요. 비디오를 켜서 관찰을 해서 그 대상 아동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기록하고 수집해서 뭔가 결과를 찾는 거죠. 그죠?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솔루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장점은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죠. 그죠? 말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움직임을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한계점 같은 경우는 내면적인 요인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관찰 시점과 기록 시점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찰법에 대한 설명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실험법. 시험에 나온 것만 제가 다 체킹을 해드렸어요. 실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조사 방법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죠? 실험조사의 목적은 관찰된 결과에 상충하는 설명을 제거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주제와 맞는 집단을 선택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집단을 상이한 실험 처리에 맞추어야 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찰된 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의미가 있는지, 그죠? 유의미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죠?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 효과적인 가설 검증으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실험법은. 근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단점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실험 결과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윤리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 실험 하잖아요. 동물 실험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 중에서도 동물 실험에 가장 많이 하는 강아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가 뭐 굉장히 사람한테 친근감을 가지고 또는 순하기 때문에 쓰지만 우리가 학대를 하는 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쥐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아지든 생쥐든 생명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실험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조사법은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행동조사법은 우리가 고객 충성도 분석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 조사하는 방법 중에 행동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태도를 분석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뭐였던가요? 행동과 태도를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조사법에서 거기에서 고객 충성도를 분석할 때 행동조사,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종류가? 그죠? 구매 빈도수, 그죠? 한 번 왔을 때 돈을 얼마나 쓰는가, 지갑 점유율, 가격에 대한 민감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고객들의 구매 기록이나 점포 조사 자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의 구매 행위를 분석하는 거. 그죠? 구매 행위를 분석해서 고객 선호성을 파악하는 거, 이게 행동조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조사법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물인 학술 문헌이나 업계 문헌,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문헌조사. 특징은 일단 특징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뭐 특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장점인 거, 단점인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역사 기록, 기존 연구 기록, 통계 자료 등의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맞죠? 1차 자료의 직접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가령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우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로 지금 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조선시대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민을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죠. 그게 1차 자료 직접 수집하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와 관련된 어떤 문헌을, 고전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자료의 직접적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수집이 모두 활용 가능하죠. 2차 자료 수집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직접 수집한 게 1차 자료고요. 2차 자료는 모아놓은 자료, 통계로 분석해 놓은 자료,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쪽 문제에서 빨간색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이다 바꾸면 얘가 문제가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뀐 문장이 뭐냐면 1차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쉬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어려운을 무엇으로 바꿨다? 쉬운. 또는 용이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조선시대 안 가도 되니까, 그죠? 안 움직여도 되니까 책만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다. 도서관 가면 되죠. 그죠?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문헌 해석 시에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이 문장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행 연구 신뢰도가 현행 연구 신뢰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문헌조사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법은 종류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최근에
뭐 예전부터 잘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투사법은 응답자에게 불명확한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 등을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면에 있는 신념이나 태도를 감정, 동기, 가치관 등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연상법, 완성법, 그 다음 구성법, 그 다음 표현법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적 동기를 유발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사법은 조사 목적에 대해 응답자가 모르도록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도록.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있고요. 장점, 단점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험에는 이제 검사법이 시험 문제 나와요. 투사법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와요. 위에서 보면 연상, 완성, 구성, 표현법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연상법 안에 단어 연상, 완성법 중에 문장 완성 또는 스토리 완성법, 그 다음에 구성법 중에는 그림으로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 반응법, 지메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 완성법이 있어요. 표현법 같은 경우는 역할 연기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베이 중에 여기 보면 갱 서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서베이 앞에 갱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서베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사 방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응답자에게 보조물 등을 제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일반적인 서베이법은 다 모아서 하진 않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률이 좀 낮거나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갱 서베이 같은 경우는 다 와 있기 때문에 오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응답률은 높겠죠. 그런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특정 가격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해 볼 수 있으며 다방면에서 사진이나 판촉물, 시제품 등 다양한 보조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조사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T 같은 경우는 사건 조사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응답자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는 해요. 자, 개행 서베이도 모이게 하는 거죠. 그죠? 두 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모이게 한 후 시제품이나 광고, 카피 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반응만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일정한 장소에서 자 위에 갱섭에 있는 정해진 시간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CLT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자가 자유롭게 조사 장소를 방문하도록 조사원과 개인 면접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각각의 정의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갔는데 제외하고 HUT라는 조사법을 볼게요. 가정유치조사라고 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 먼저 써보고 난 다음에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죠? 조사 대상자가 실생활 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지메트는 잘트만식의 운유 추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이거는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문제가 나왔고 예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종성조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심층면접법은 주로 1차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정성조사 방법이다. 시험 문제 나오죠. 어떤 주제에 대해 전문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의 느낌, 믿음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탐사 방식에 의해서 깊게 질문해 나가는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이다.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설문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비구조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주제를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심층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상표 외에도 소비자의 태도, 행동이나 관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응답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 단점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조사자 능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지가 된다.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앞에 문제 푸실게요.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정성조사 방법 중에 하나래요. 가장 마지막에 읽은 내용이죠. 잘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명을 상대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심층면접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는 거에서 지금 한 10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이 10문제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 다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했고요. 일단 53번 우리 정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성조사 기법은 지난 회차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로 바로 풀겠습니다. 1번 정성조사란 소비자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탐색하며 진단하는 조사 방법이다. 딩동댕이죠. 적은 인원이죠. 정성조사는 정량은 많은 인원 대상으로 심층적인 내용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3번 기본적으로 정량조사와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적 조사의 사후 단계에 쓰나요? 사전 단계에 쓰나요? 사전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량조사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소비자를 하나의 행동 개체인 인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조사 방법. 그 다음에 5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해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조사에 대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래서 3번 한번 기억나시나요? 정성조사 양적 조사 사전 단계. 그죠?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번 행동적, 태도적 충성도 차원의 고객 세분화 유형 중 강한 태도적 애착과 높은 재구매 성향을 보여.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찾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 업체 프로그램에 쉽게 유혹되지 않는 고객 집단이래요. 당연히 이제 진실한 충성도가 있는 고객이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 충성도 형성 차원이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추가된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태도와 행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다. 태도가 낮고 높고 행동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태도도 좋고 높고 행동도 높으면 진실한 충성도고요. 자, 태도는 높은데 행동이 낮으면 잠복된 충성도. 그 다음에 태도는 낮은데 그죠? 행동이 어때요? 두 개 다 낮아. 그러면 거짓된 충성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도도 낮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태도가 낮고 행동이 높은 거죠. 거짓된 충성도. 이거는 뭐냐면 어떤 종류가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요금제 약정에 묶여서 탈퇴를 못하는 경우, 전환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태도는 낮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거죠. 붙잡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행동은 높아요. 이럴 경우가 거짓된 충성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뭔가 제재사항 때문에 못 가는 거. 그죠? 근데 태도도 낮으면서 그 다음에 행동도 낮다 그러면 뭐예요? 낮은 충성도다. 그래서 이 진실한 충성도와 거짓된 충성도 이 두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방금 나왔던 게 이거죠. 진실한 충성도 같은 경우는 품질 만족했거나 가격 만족, 기대가 높았을 경우, 기대보다 성과가 높았을 경우에 기업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진실한 충성도의 형성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 충성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뭐예요? 경쟁의 제한성. 그죠? 그 다음에 전환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복된 충성도, 낮은 충성도의 정의도 시험 문제 다 나왔네요. 각각. 그죠? 잠복된 것은 뭐예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가격, 접근성, 마케팅 전략이 재구매 욕구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적 충성도가 낮은 집단이다. 그 다음에 낮은 충성도는 재구매율, 태도적 애착이 둘 다 낮은 고객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고 유추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총 4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의 유형 문제는 진실한 충성도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전환 비용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충성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보기에서 진실한 충성도 형성 요인을 모두 선택한 것은.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55번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 4번
갭 4가 나오면 우리 모의고사 일자 풀 때 무조건 무슨 단어를 떠올려라고 했죠? 커뮤니케이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갭 4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죠? 커뮤니케이션에 과잉이거나 또는 과잉 약속, 그 다음에 잘못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와 인적 판매에 정확한 약속을 수행하는 게 해결 방안이죠. 그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1차 때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갭 4만 한번 보고 갈게요. 갭 4가 나오는 이유는 기업이 하는 광고나 홍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광고를 하거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거나 부적합,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중에 가인 약속하는 거, 이거를 해결하려면 수평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게 1차 55분 문제. 그 다음에 광고와 인적 판매에서 정확한 약속을 한다. 그리고 고객 기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이다. 그래서 갭4 딱 나오면 우린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기억하세요. 다음 56번. 벤치마킹 유형 중 내부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내부 벤치마킹은 뭐예요? 같은 회사 내에서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외부 다른 경쟁사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최상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찾아보는 건데, 내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회사 내에서 한다. 부서가 다르게 같은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번. 기업의 계열 회사 또는 자신의 내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 벤치마킹의 한 방법이다. 맞죠? 내부 벤치마킹은 기업의 내부에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활동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서로 관계없는 다른 업종. 다른 업종은 뭐예요? 내부가 아니고 경쟁사 경쟁 벤치마킹이죠.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이거는 경쟁 벤치마킹이라고 부릅니다. 4번은 정보 수집과 수행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죠.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련 부서들이 서로 비슷한 문화와 조직 규범 또는 편견을 함께 지니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근시안적 조사와 분석 활동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조직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살펴보시면 지금 방금 했던 문제는 내부 벤치마킹이죠. 그죠? 근데 틀린 설명이 뭐였죠? 경쟁 벤치마킹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능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삼성에서 그죠? 삼성 스마트폰에서 어떤 게 나왔죠? 접는 폰이 나왔죠. 그죠? 폴더폰. 그랬더니 이제 지금 현재 애플에서도 지금 조만간에 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 회사에서 따라할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며칠 전 기사에서 따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능 벤치마킹에 해당되는 거죠. 최신의 제품, 그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조직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괄 벤치마킹은 관계없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거다. 각각 해서 지금 4가지 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57번.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의 사례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그래서 보니까 뉴 메뉴라고 해서 팝콘인데 라지 사이드, 미디움, 그 다음에 작은 스몰 해서 5,500원, 5,000원, 그 다음에 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500원짜리를 사게끔 하기 위해서 뭘 둔 거예요? 미끼 상품을 이렇게 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유인 효과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그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항상 주력하는 상품이 있어요. 주력 상품.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하죠. 같이 출시를 해요. 그랬을 때 고객이 이 미끼 상품을 보러 왔다가 무엇을 사는 거죠? 조금만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주력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용어들이 나와요. 심리 응용에 관련된 거. 일단 유인 효과 지금 방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려 상품군에 기존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신규 브랜드가 추가될 경우 어떤 현상이 기존 브랜드의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를 살펴보면 타협 효과가 있고요. 범주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협 효과는, 자, 부분적 리스트 제시 효과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타협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와 기업이 최고가와 최저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다라면 중저가에서 구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래서 우리가 준형차가 가장 많이 팔리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 기업에서는 주력 브랜드와 중간 브랜드, 주력 브랜드가 뭐예요? 중간 정도의 가격대에 내놓는 게 가장 많이 팔린다. 그게 바로 주력 브랜드라는 거죠. 가장 고급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저가도 아니고요. 가운데, 중간 정도의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협 효과도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 반음 효과. 반음은 포로 효과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 마케팅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한다. 레트로는 어떤 의미예요? 추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죠? 과거를 회고한다는 의미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복고 유행을 일으키는 마케팅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키덜트 마케팅 있죠, 그죠? 어른들한테 키덜트 마케팅을 해서 어렸을 때 어떤 추억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 분수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게 샤워 효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층에 방문한 소비자를 위층으로 올리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거, 1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거, 10층까지. 이게 분수 효과. 반대로 10층에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게 샤워 효과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로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백화점의 식품 매장이나 화장품 혹은 패션 잡화를 1층 아래쪽에 배치해 놓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의 가르닉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예요? 미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을 완성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티저 광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스토리 이야기와 말하기 텔링의 합성어죠, 그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감성으로 전달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마케팅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우리가 핵심이 있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주 제품과 연관 있는, 얽혀져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 있고요. 그 다음 배블론 효과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죠? 배블론 효과 같은 경우는 과시욕을 건드려주는 거죠. 과시욕,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미국의 경제학자 배블론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부유층이나 상류층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 행태로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배블론 효과다. 값이 오를수록 수요는 증가한다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 밴드웨건 같은 경우는 타인의 소비 성향을 따라가는 비행동으로 순업 효과와 대비되는 이론으로 편승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와요. 사례를 보시면 연예인 또는 축구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롱 패딩이 전국적으로 유행 중이다. 그죠? 칼처럼 애는 겨울 추위에는 롱패딩만한 제품이 없겠으나 새로운 이템으로 떠오르며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형들도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적게는 뭐 10만원 하겠지만 10만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많게는 뭐 80에서 100만원까지 하는 고가의 패딩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밴드웨건 효과다.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디드로 효과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디드로 효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을 구입한 후에 그와 연관된 또는 어울리는 물건을,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 개념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 사례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사례는 보시면 KI의 폴더폰을 구매했다면서 사용해보니까 어때? 철수가 이야기했죠. 근데 영희가 우선 화면에 놓고 인터페이스도 간편해서 정말 대만족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철수가 KI 폴더폰이랑 연관해서 다른 상품들도 같이 출시되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니까 영희가 맞아, 스마트워치 VR 기기도 같이 출시되었는데 이번 시리즈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패키지를 모두 구매할 생각이야. 이건 어떤 효과다? 사례가 디드로 효과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선도자의 법칙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이 가장 나타난 거예요. 선도니까 가장 처음. 마케팅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는 최초로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죠. 엄마, 오늘 마트에 조미료 사러 가서
마트 삼촌한테 조미료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미원 주세요 라고 했어? 라고 묻죠. 엄마가 그냥 미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거야 조미료 중에 미원이 제일 유명하니까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미원이 가장 손도 맨 처음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에 해당하는 용어는 선도자의 법칙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장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 감쇄 효과의 한 유형이다. 다른 스케일 감쇄 효과는 바닥 효과. 천정 효과 있고 반대가 바닥 효과죠. 그죠? 그래서, 이 효과의 정의가,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의가 나온 게 아니라,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시험이 너무 쉬워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바닥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확인할 수 없고 너무 낮아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이 조금 잘못됐네요. 천정효과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 바닥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를 바닥이라고 해요. 근데 사례에서는 지금 천장 효과가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최근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특히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주 관계 차관 회의를 통해 수입 농산물 보관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값싼 농산물 증가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농가의 우려가 가증되고 있다. 이게 키워드죠. 그죠? 너무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가 천장 효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 나선 이론. 그래서 이런 이론이나 효과가 시험 문제에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있긴 해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은 다 수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내용의 문제예요. 침묵 나선 효과 같은 경우는 1970년 독일 사회학자 에리자베스 노엘레라는 사람이 노엘레와 노이만이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정치학과 매스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로 언론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그죠? 매체가 여론에 영향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반면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서 사회 고립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침묵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와요. 사례. 그래서 박대리와 김 팀장의 대화죠. 그죠? 대화를 살펴보시면 팀장님 어제 회장님께서 회사 이미지가 너무 올드하다고 전 직원에게 강제로 컬러풀 염색을 지시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김 팀장. 그래 뭐 워낙 강압적이라 팀장 회의에서 누구 하나 거부 못하는 눈치더군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대리가 다들 월급 받는 처지라 싫어도 좋다고 하는 거군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김 팀장. 그런 셈이지. 더군다나 직원들 대다수가 겉으로는 회장님 지지자들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라고 얘기하죠. 소수의 의견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립이 생길까봐 말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죠. 침묵하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침묵 나선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있네요. 그죠? 학증 편향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사례 안에 가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심리. 자신이 생각하는 거. 자신이 보고 싶은 거, 자신이 듣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채우기가 시험 문제 직접적인 사례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언택트 마케팅은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죠? 코로나 상황이 뭐예요? 사례로 바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언택트 라이프의 영향으로 AI 기기를 이용한 가정에서 장보기, 홈 트레이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용어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올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이거는 뭐 상식 용어기도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 고객 경험 관리 5단계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볼게요. 247페이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는 우리가 고객 경험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 경험 분석, 두 번째는 경업 기반을 확립하고요. 세 번째는 경험할 뭘 하는 거예요? 상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소매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접촉 구축을 하죠.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단계예요.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혁신한다, 신제품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된 게 2번이다 해서 첫 번째는 경험 분석, 마지막에는 끊임없는 혁신 이렇게 나눠놓고 또 옆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쉽게 또 유추가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건 한 문제, 3단계에 해당하는 거 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상호 접촉 구축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 이렇게 찾는 게 나와요.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총 몇 문제예요? 총 4문제죠. 그죠? 3문제인가요? 3단계. 그 다음에 상호 접촉 구, 그죠? 그 다음 순서대로 해서 총 3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3문제 유형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서비스 기대 모델의 구성 요소 중 허용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허용 영역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유형은 이제 적정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상적인 서비스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냥 바램이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희망 서비스와 그 적정 서비스 사이,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비스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발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돌아가 보시면 거리가 먼 걸 찾는 거죠. 자, 1번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의 영역으로 서비스 실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발각지대를 말한다. 설명이 바로 틀렸죠. 그죠? 미발각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은 보시면 허용 영역 구간은 고객과 서비스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래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허용 머리카락 꺼내고 그냥 밥 드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3번은 고객이 서비스의 이질적인 특징, 즉 다양성을 알고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인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하고 같은 맥락이죠. 허용 영역 구간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서비스가 허용 영역 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 고객은 서비스 성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틀린 답은 1번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0번 보시면 다음 중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는 거죠. 우리가 성과 관리는 가정 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 평가와 관리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일단은 성과 관리는 가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 측면이 중요하다. 성과 관리 내용에서는. 첫 번째는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 계획과 업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기관 활동의 성과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과 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평가와 관리. 그 다음에 성과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관리 수단과 요소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고요. 이 똑같은 포인트에서 이제 다르게 문제가 나오면 자, 3번은 결과 측면이었고요. 그죠? 결과 측면. 여기 성과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특정 범위로 들어가겠죠. 그죠? 광범위한 활용보다는 특정 범위. 실제 사례입니다. 특정 범위의 활용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율권의 반대는 통제죠. 그죠? 통제권이 확대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통제권. 이렇게 바뀌면 얘가 답이었고 틀린 답, 오답, 그 다음에 얘가 틀린 답. 그래서 4문제가 나왔나요, 지금? 3문제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60번까지 문제를 마쳤습니다. 전략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객 실무 부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